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강의로서 끝이네요. 오늘 강의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자, 이런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만이 그 길이다 하는 통일한국의 비전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통일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 시작해서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해서 그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이대로 내버려두면 통일될 가능성은 10%도 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떤 노력, 어떤 전략과 어떤 노력이 있어야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는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아웃라인만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일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놔놓고 만약에 통일을 한다면,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게 좋다 해야 어때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통일이 된 뒤에 그려보니까 별로다. 이러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계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군사력, 경제력, 문화 여러 개 있지만은 요즘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경제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현재 이제 제일 경제력이 큰 나라가 미국이에요. 달러로 GDP가 약 17조 가까이 됩니다. 미국이 가장 규모가 크다. 두 번째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9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절반을 넘었었어요. 앞으로 15년 정도 지나면 또는 10년 정도 지나면 중국이 미국을 앞지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실질 구매력, 그러니까 이 명목상 화폐가 아니라 그 돈을 갖고 그 사회 안에서 실제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 화폐 가치, 그걸 구매력 가치라는데 그 구매력으로 따지면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 경제력에 있어서는 거의 균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약 5조에 달합니다. 중국의 절반을 조금 넘는 이런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미국의 절반이 중국이고 중국의 절반이 일본인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3.6조 달러. 이 4개국, 세계 4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개국은 경제력에 있어서 초강대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쉽게 이것을 극복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라의 면적이나 인구나 현재의 경제력 규모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2조 7천. 영국이 2조 5천. 그 다음에 브라질이 2조 2천. 러시아가 2조 1천. 이탈리아가 2조. 여기까지가 소위 세계 10위에 이르는 나라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 강대한 나라잖아요. 영국도
프랑스도, 그죠? 이태리도 다 세계 강대국들이었죠. 러시아도 그렇고. 여기 이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게 누구다? 브라질이 여기 신흥 강국으로 들어왔죠. 여기 영토가 엄청나게 크고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인도가 1.9조. 그러니까 인구와 면적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호주, 스페인, 멕시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에요. 한국은 현재 15위입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는 나라예요. 200여 개의 나라 중에 몇이라고? 15위.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고 GDP가 1조가 넘는, 그리고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가까운, 이렇게 치면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됩니다. 중국이나 인도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GDP 규모는 크지만 어때요? 1인당 GDP가 적죠. 그러면 캐나다나 호주나 이건 또 인구가 3천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땅은 크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은 한때는,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한때는 1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노무현 때. 그러다 지금 이게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11위밖에 못 올라간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하면 얼마까지 올라간다? 7위까지 올라간다. 747 정책 기억나요? 그런데 7위는커녕 뒤로 미끄러져서 15위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 이런 얘기. 물론 이제 나라 이름을 들어보면 대부분 멕시코도 인구가 2억이 넘는 큰 나라고, 호주, 캐나다는 인구는 적지만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스페인은 또 역사 속에서 강국이었고 선진국이었고, 뭐 이 정도면 해도 대한민국으로서는 근래 천년 안에는 어때요? 가장 큰 규모가 됐다. 그러나 이 이상 이제 미끄러질 일만 남아있지, 지금 계속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놀아가면 뭘 따라잡지 않겠느냐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모든 나라가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에요. 뒤에 있는 나라들은 아직은 조금 안전한데 시간이 흐르면 이제 규모 면에서 큰 나라들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나라들에 추월당할 가능성은 있겠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추월당한 게 인도, 러시아, 멕시코 이런 데 우리가 추월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단된 상태로는 이제 별다른 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삼스럽게 노력한다고 갑자기 경제 성장이 막 10% 되고 이럴 일이 생길까? 없어요. 이제 차례가 죽기 살기 해야 한 3% 유지하고, 안 그러면 그 아래로 떨어질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면적이 9.8제곱킬로미터에서 얼마 됩니까? 21만? 9.8만에서 21만으로 면적이 2배 더 늘어나죠. 인구가 5천만에서 7,500만으로 0.5배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면적이 21만 제곱킬로미터에 인구가 7,500만이다, 7천만이다, 이 정도 되면 이 규모로 비교해보면 어느 나라하고 비슷하다? 이탈리아하고 비슷하고 스페인하고 비슷하고 영국하고 비슷해요. 독일보다는 좀 작고, 인구는 프랑스하고 비슷한데 영토는 작고, 남한만 가지면 GDP로서는
일본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영토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구도 또 5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남북한이 합하면 영토는 3분의 2가 되고 인구는 절반이 넘고 일본은 1억 3천만이고 우리는 7,500만이면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소위 말하면 10위권에 있는 유럽의 열강들하고 어때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게 지금은 1인당 GDP가 1,000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 2천만 곱해봐야 얼마 안 되지만 저거는 통합경제를 해서 운영을 하면 1년에 그저 100%, 200%씩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남한이 3만 불에 2만 8천, 3만 불에 가까운데 북한이 10,000불만 대줘도 어때요? 이게 2천억 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GDP가 1.5조는 몇 년 안 지나면 금방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 3위권에는 들어오지만 우리가 더 노력을 한다면 한 10년만 노력을 한다면 세계 10위권 안에는 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10위권 안에 진입되려면 경쟁 상대가 누가 되느냐? 스페인 같은 거는 경쟁 상대가 안 되고 이탈리아가 10위권하고 경쟁 상대가 되고 그거를 더 추월해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다면 한 8위권까지는 가능해요. 만약에 이게 잘 노력을 한다면. 왜 그러냐? 영국과 프랑스와 경쟁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는 영국과 프랑스보다 못하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이 경쟁이 쉽지 않는 건 앞에 있는 초강대국 빼고도 경쟁이 쉽지 않는 것은 브라질이나 인도나 이 러시아는 우선 영토나 인구 면에서 어때요? 경쟁이 쉽지가 않다.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가려면 저거가 못해야만 되는데 그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면에서 통일이 돼야만이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뭐가 가능하다? 747이 가능한 거예요. 그 7위가 가능한 거지. 통일 안 되고는 사실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떤 통일만 된다면 일단은 가능성은 열린다는 거예요. 이건 죽었다 깨도 안 된다. 뭐 열심히 한다고 홍콩이, 싱가포르가, 대만이 그런 세계 10위권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건 아예 애초에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통일만 된다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굉장히 정체 국면에 들어있는데 지금 막 몸부림을 쳐도 이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질적 향상이고 하나가 양적 팽창인데 질적 향상이 뭐냐면 창조력이에요. 일본이든 우리든 중국이든 다 지금 서양을 뭐 하고 있습니까? 모방해 와서 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선진국 대열에 들었는데 창조력이 없기 때문에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밑에 턱걸이가 걸려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왔기 때문에 앞에 걸려있고 우린 뒤에 왔기 때문에 지금 걸리고 있고 중국은 아직 걸릴 때가 아직 멀었어. 지금 승승장구하는데 10년 안에 중국도 걸립니다. 벌써 이미 12%, 11% 하다가 지금 7% 성장으로 떨어졌잖아. 그죠? 7% 성장하면 우리 10년 전에 김대중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창조력이 없기 때문에, 질적으로. 그러면 두 번째, 양적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영토 확장이에요. 일본이 이미 100년 전에 한번 해봤죠. 뭐다? 한국을 합병하고 만주를 점령하고 이렇게 영토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일본은 전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양이 크고
앞서 있어요. 근데도 일본이 전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본은 출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출로를 가지려면 어떤 그런 영토 합병도 가능성이 없고 영토 확장도 가능성이 없고 창조력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일본의 가능성이 열려면 완전히 창조력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일본이 그런 창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새로운 제품을 하나 만들면 그거를 더 작게, 더 에너지 적게 들게, 더 모양 좋게 만드는 거 일본이 잘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죽으라고 개발해 놓으면 뭐다? 몇 년 안 있으면 일본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 일본이 승승장구해서 한때는 일본이 미국을 앞선다는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이 그 수준이에요. 새로운 건 못 만들지만은 누가 만들면 흉내내고 그보다 더 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일선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비전이 없는 이유는 창조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일본이 떨어지고 우리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중국이 금방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적 평창에 있어서 지금 해가는 게 뭐예요? 이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력으로 영토 합병은 못하지만은 나라는 서로 다르지만 경제적으로 어때요? 서로 FTA를 구성해가지고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여기도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독일과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경쟁에서 밀리니까 적대국인 데서 서로 뭐예요? 협력을 하죠. 독일이 친솔하게 반성을 하고 이래 협력하고 독일은 또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폴란드에다가 상당 부분 자기 영토를 어때요? 양보를 해버리고 또 동독의 배후에 있는 러시아한테다가 어때요? 엄청나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경계하는 프랑스한테는 엄청난 사과를 하고 이러면서 어렵게 어때요? 과거에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해서 통일을 하고 결국은 지금 유럽의 중심이 어느 나라예요?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일을 미워하고 경계하는 게 아니라 독일 없으면 이제 이유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거기 덕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저런 식으로 나가니까 동남아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주위 나라하고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변명하고 잘했다 그러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주기보다는 경제동물이라고 찍혀 있고 그러고 굉장히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유학도 잘 안 갑니다. 이민도 잘 안 가요. 갔다가 다 어때요? 일본으로 돌아와서 그 안에서 똘똘똘똘 뭉쳐서 살아요. 이민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좋은 점도 있는데 문제점은 이 진취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와 연대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고영토와 고인구만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는 경쟁력의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그래도 사람들이 워낙 성실하고 그렇게 하니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출구가 없다. 중국은 이제 앞으로 돼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중국은 인구 자체가 14억이나 되고 영토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쪽 해안 지역이 경제 성장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정체가 되면 동쪽으로 옮기고 동쪽에서 북쪽으로 옮기고 북쪽에서 동북지방으로 옮기고 거기서 서북 개척하고 이래가 미국이 마치
서부 개척이라는 활로를 하나 열어가지고 정체된 걸 다시 뚫고 나가듯이 중국은 영토가 넓으니까 이렇게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로를 계속 열어간단 말이에요. 일본도 영토가 우리 3배고 인구가 2.5배인데 일본도 전망이 없는데 남한이 무슨 전망이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미국 모델, 일본 모델을 따라왔기 때문에 미국이 이미 쇠락하고 있고 일본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어때요? 정체, 후퇴로 가는 거는 조금만 살펴보면 환히 보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본이 갖고 있지 않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창조력은 지금 아직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창조는 정부 때문에가 아니고 일본과 달리 우리에게 창조의 가능성이 있다는 문화 부분입니다. 대중문화. 요즘 말하면 소위 뭐다? 한류 분야가 이게 창조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안에서는 지금 잘 모르는데 밖에 나가면 어때요? 이 제품으로서의 삼성, 현대보다 K-팝이 어때요? 영화 이게 동남아에서는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나왔거나 했던 거, 뭐 통닭을 먹었다 하면 통닭집 차리면 장사가 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동남아에서 한국 식당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장면에 나왔던 어떤 요리를 만들어가, 뭐 춘천에 가서 뭐 닭도리탕을 했다. 그러면 태국에서 닭도리탕을 만들면 어때요? 먹는 사람이 늘어난다든지. 거기서 입었던 옷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경제 효과도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젊은 애들이 막 2만 명씩, 3만 명씩 이렇게 모이거든. 무슨 노래를, 행사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는 영화 이쪽이고 하나는 음악 이쪽이에요. 그게 이제 클래식이 아니라 대중음악이죠. 클래식은 이미 기성의 이 권위에 눌려가지고 창조력이 없는데 이 대중음악, 그 다음에 대중 연극 이 영화 부분에 이미 서양에 가서 배우고 이제 이런 게 없어요. 이 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이게 경쟁이거나 앞서간 자신감이지, 거 가서 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쟤도 저러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런 자세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자세.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 어떤 분야가 더 확대돼 갈 거냐. 여기 이제 창조력의 문제가 일본보다는 남편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양적 팽창에 있어서 우리는 남나라를 침공 안 하고도 양적 팽창할 수 있는 길이 하나인데 그게 뭘까? 통일이에요. 그것도 영토가 2배로.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것이 만약에 북한 개발이라는 게 미국이 서부 개척이라는 게 미국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하듯이 어쩌면 우리는 북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양적 팽창의 새로운 수요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토목 건설 회사들이 다 지금 문 닫아야 되고 부도 나고 이러는데 이것도 지금 그렇죠. 철강 수요도 엄청나겠죠. 시멘트 수요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약간 지금 사양 산업으로 돼가는 부분이 한번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럼 값싼 노동력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때요? 한국에서 나아가 전 세계로 떠돌다가 지금 다시 살아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북한 개발이 우리들에게 시간을 좀 벌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즉 뭐를 할 동안에 창조력을 키울 동안에 창조력이 이렇게 금방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은 2가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일단은 통일 경제를 통해서 양적 평창을 하면서 성장을 더 끌고 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다음을 대비해서 바로
창조력을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안주해서 공무원 시험이나 치고 어디 대기업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이런 안주적 자세에서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북한 개발에 참여한다든지 이제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길을 열어나가야 되고 이제 학습이 모든 학교 교육이 이런 지금 스펙 쌓기에 집중될 게 아니라 이 창조력을 키우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국가 정책을 전부 바꿔 나가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통일되면 무조건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통일이 돼가지고 내부에서 내분 일어나고 주도권 잡고 북한 땅 따먹게 하고 북한에서는 저항하고 이래가 막 내부가 혼란스럽고 이러면 어때요? 도로 통합해가지고 같이 망하는 일도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치고 나가려면 지금 통일 없이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재 북한을 한번 보세요. 현재 북한은 중국에 값싼 자원을 제공하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중국의 상품을 쓰는 소비 시장화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거꾸로 동북 삼성의 많은 자원이 어때요? 우리의 자원 공급처가 되고 동북 삼성에 있는 노동력을 제공해 줄 거고 반대로 중국의 동북 지역이 우리의 소비 시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둔 경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어떻게 했어요? 통일이 안 되면 찌질이도 못난 사람들의 옆에 두고 제 동족을 두고 내 밥 얻어 먹는 사람 키워야 되고 통일이 되면 어때요? 한국 덕에 덕 보는 사람이 되겠죠. 국경을 바로 사이에 두고 그랬을 때 중국 안에서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통일이 중요하고 통일 그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 어떤 활로를 열어주고 두 번째는 통일은 통일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통일된 한국은 우선 중국의 동북지방, 동북 삼성하고 어때요? 긴밀한 협력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지방은 오히려 중국 안에 있는 저 아래쪽보다는 어때요? 한국이 기술도 앞서고 자원도 있고 또 뭐다? 거리도 가깝고 이러니까 영토는 소속은 중국에 소속돼 있더라도 경제적인 협력은 어때요? 한국하고 이익이 밀접해지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영토를 차지 안 해도 어때요? 실제로는 우리 경제권에 우리의 옛 고토를 어때요? 영향권 안에 둘 수가 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고 거기다가 연해주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어떻겠어요? 소위 환동의 경제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은 영토가 유럽을 능가하고 EU를 능가하고 인구가 3억을 능가합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의 큰 경제권이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 한국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시베리아 자원이 어때요? 우리 이 중동에 있는 석유가 올라고 하니까 어때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 수송로가 안전하지 못하죠. 거리도 멀잖아. 그럼 만약에 통일만 된다면 시베리아에 있는 에너지나 살리에 있는 석유가 어때요? 바로 들어올 수가 있죠. 시베리아에 있는 광활한 자원들이 가스가 바로 공급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생산한 물건이 대륙철도를 통해서 어때요? 유럽으로 바로 나갈 수 있고 요즘 여러분들 북극해가 녹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북극 항로가 개척된다고 지금 난리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저기
말레이시아 해협을 거쳐가 수에즈를 해가지고 암스테르담 가는 거 하고 노테르담 가는까지 가는 거 하고 여기 이 베링해를 해가지고 북극해를 통해서 로테른까지 가는 거 하고 3분의 1 이상이 단축이 됩니다. 열대 13,000km인가 그런데 8,000km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런 데서 이 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양적인 두 개의 합계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게 아니라 3이 되고 5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 통일의 비전은 첫째는 통일 그 자체가 가져오는 큰 이익이 있고 그 통일을 해야 이 문제 동북아 공동체,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지 통일 안 하고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가운데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대한 중국의 경제는 우리와의 협력에서 우리에게 많은 이익도 주지만 우리에게 큰 위협도 되죠. 크게 미래에 중국이 거대해질 거에 대비한다면 우리 단독으로 여기에 대항한다는 것. 대항한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게 협력이 까딱자물하면 소용돌이에 말려들어서 변방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변방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높은 문명, 높은 기술, 독자성을 가지면서 상호 협력에서 오히려 계속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려면 한국만 갖고는 좀 어려워요. 그러려면 누구하고 협력해야 된다? 일본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일본하고 우리는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중국보다는 훨씬 사실은 가깝습니다. 다만 과거사의 상처 때문에 어때요? 이 지금 원한이 안 풀려서 그렇지. 우리는 제일 가까운 북한하고 원한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가까운 일본하고 그 다음 원한이 크고 멀수록 괜찮고 가까울수록 지금 한을 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의 이 원한이 풀어지면 우리가 일본 자체가 우리한테 사과를 해야 푸는 이 문제는 계속 사과하라 그러고 남고 그래요. 그러다 또 말을 바꾸면 또 상처를 입고 이러는데 우리가 자주적으로 통일을 딱 해버리면 과거 상처에 누가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가 연연하지 않아요. 일본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많이 없어져 버려요. 뭐라고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독도가 우리 땅이니 뭐니 해도 신경도 안 써도 돼요. 통일 한국이 딱 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막 꽝꽝하는 거는 우리가 그것이 바른 것도 있지만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안 한다고 거기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망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취해 나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북 지역으로 시베리아로 그것이 또 우리가 이 상처를 취하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해지면 일본도 사과하기가 좀 더 쉬울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한일 간의 협력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중국보다 상단기간 앞선 문명을 어때요?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중국에서 6,000년 전부터 계속 선진 문명을 중국 쪽에 전해주다가 한 2,000년, 2,500년 전부터 철기 문명이 중국에 앞서면서 우리가 문명이 일로 건너오게 됐어요. 거꾸로. 문명이 건너오다가 거기에 이제 저들이 교만해지고 우리는 자존심 있게가 충돌을 하다가 결국은 고구려 발해가 멸망하면서 어때요? 우리가 변방으로 떨어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시대에 문명이 발달했다 해도 중국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고 고려시대에 문명이 발달해도 송나라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조선시대의 문명이 앞섰다 해도 어때요? 명나라 문명을 받아들이고
우리 실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영종조 때도 또 뭘 받아들였다? 청나라의 이 문명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문명이 왔지. 아주 소수가 우리가 전해됐지. 크게는 중국에서 문명이 일로 건너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 최고로 앞선 문명인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되면서 우리가 이 급속하게 산업화를 이루면서 최근 한 30년 동안 어떤 일이 한중 수교한 이후에 문명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갔어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갔어요. 이것도 25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잠시라서 문제지. 이게 우리가 94년도에 남북한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통일로 갔거나 2000년도에 통일로 갔으면 이걸 상당 기간 몇십 년 끌고 갈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정체되고 중국은 빠른 속도로 배워오면서 지금 거의 흐르는 물의 속도가 어때요? 아주 늦어져 버렸죠. 그 중국에 가 있는 한국 사람들 그동안에 중국에 가서 큰 소리치고 목 힘주고 살았잖아. 그죠? 지금 힘주기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통일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별로 안 급한 일 같지만은 이게 만약에 이대로 방치되어 버리면 우리는 미래에 어떤 희망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20년 전에 중국하고 수교할 때 그때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같았죠. 근데 그때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20년 전에 통일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졌을 거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안 한다면 20년 후에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 불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있던 돈이 없어지면 잃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 거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인지가 지어주머니 든 것만 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넘어서서 동아시아 시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위 17세기, 18세기, 19세기 초까지가 이거를 우리가 유럽 시대라 그러잖아.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보니까 이긴 영국이나 진 독일이나 다 망했어요. 주도권에 어디로 가버렸다? 미국으로 가버리고 소비에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과거를 생각하면 철천지 원수니까 독일하고 프랑스는. 그러나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협력을 해야 둘 다 살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의 희망이 있어야 과거의 상처의 치유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들은 미래의 희망을 보고, 즉 독일의 꿈, 프랑스의 꿈, 영국의 꿈, 이제 그건 없어졌어요. 그래도 현명한 건 그들은 유럽의 꿈, 독일의 꿈을 버리고 유럽의 꿈, 프랑스의 꿈을 버리고 유럽의 꿈, 영국의 꿈을 버리고 유럽의 꿈, 유럽의 꿈이라는, 유럽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새로 통합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건 이미 자기들의 시대의 주도권을 뺏기고 나서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 주도권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으로 옮겨올 때 소비에트와 경쟁했지만 소련은 결국은 뜨다가 가라앉고 미국 유일 체계가 됐잖아요. 여기 지금 새롭게 도전해서 올라오는 게 뭐다? 중국이지 않습니까? 먼저 일본이 올라오고 정체되고 중국이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전체로 보면 동아시아가 계속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개발, 이 인프라 개발 언령에도 어때요? 유럽의 열강들이 다 참가했죠. 미국하고 일본 빼고 다 참가했죠. 미국, 일본, 캐나다 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명이 20세기에 미국에 왔다가 21세기로 가면서 이게 전체의 경제 중심이 지금 아시아로 쏠리는 거예요.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그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도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도 유럽에 처형했다가 아시아로 돌아온다 이런 정책을 하고 중국 현지에 들어가고 이러죠. 그래서 여기는 성장하면서 동시에 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쟁에서 일본은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이 영향력이 없으니까 선택을 어떻게 했다? 미국에 붙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일본을 활용하는 걸로 선택을 해서 일본이 원하는 패전국가의 굴레를 벗겨주고 일본은 미국의 힘을 빌려서 패전국가의 굴레를 벗고 이 중국의 경쟁적인 위치를 그렇게 잡고 있죠. 그러면 아시아는 어때요? 엄청난 이 20세기 초엽의 충돌과 같은 세력 충돌이 일어나지죠. 그럼 이걸 이제 아시아의 시대를 바꾸려면 어때요?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럼 아시아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세력이 누구예요? 일본과 중국이에요. 그럼 일본과 중국이 협력을 하기가 어려워요.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하나 만들려고 해도 뭐 아시아 지금 삼국 정상회담도 하고 뭘 해서 사무국을 하나 본부를 만들려 해도 동경두자 하면 중국이 반대하겠죠. 북경두자 하면 누가 반대할까? 일본이 반대하겠죠. 그럼 어디 둘 수밖에 없다. 한국에 서울에 두자 하면 평양이 반대하는, 평양 두자 하면 남한이 반대하는. 그러니까 남북한에 서로 두자하는 게 더 시끄러울까? 동경 두자, 북경 두자가 더 시끄러울까? 남북한에 두자 더 시끄러운 거예요. 그만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삼국 간 협력이 대부분 중심이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단 한국은 일본과 미국의 동맹,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동맹, 한국의 미일 동맹에 참여하고 중국은 북러 동맹, 중러 동맹에 참여한 이런 시스템을 해서 한반도가 동아시아가 세력 갈등이 되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고 그게 한국이 분단으로 될 이럴 확률인데 한국이 통일이 되면 어떠냐?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통일된 한국이 중국으로 협력하느냐?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협력하느냐에 따라 세력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이 중심을 딱 잡아버리면 누구도 한국의 의사를 거슬리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중심, 힘은 작지만은 균형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딱 잡아줌으로 해서 우리가 가진 힘 이상의 영향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통일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번영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키가 한반도의 통일이다 이래 볼 수 있고 그것이 동아시아 번영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일이 우리한테는 이익인데 일본한테 손해다 중국한테 손해 이게 아니라 우리의 평화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의 번영이 동아시아의 번영을 가져온다. 우리가 이런 자신감을 가진다면 일본과 중국을 설득하는데 미국을 설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거야. 그들의 그 이해관계에 끌려가지고 이쪽에 편들었다 저쪽에 편들었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중심을 잡고 평화를 주도하고 번영을 주도하는 쪽으로 오히려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들보다 힘이 더 세가지고 주도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캐스팅 보드라 그러죠. 그 묘한 사이의 역할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힘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도덕성이다. 우리나라가 주변 나라보다 더 민주주의가 되고 우리가 주변 나라보다 더 창조력이 있고 작지만 우리가 주변 나라와 더 많은 이익을 같이 나눠주고
그러면 이 주변 나라 국민들이 나라는 자기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만 마음은 한국을 또 좋아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협력을 이끄는 게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 안 나서고 중일이 협력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사명,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력만 보면 이 문명이 이동을 한다. 문명의 이동이라는 건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많이 배웠죠. 우리가 이집트 문명이 발달하다가 그 변방인 에게 문명, 에게 문명의 변방인 그리스 문명, 그리스 문명의 변방인 로마 문명 이렇게 이동해 가지 않습니까? 왜? 이 문명이 막 발달할 때는 거기가 모든 게 유리한데 일단 이게 안주를 합니다. 모든 것은 이게 성장이 멈추고 안주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덩치는 큰데 안주를 하면 이게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걸 못 찾아내요. 그래서 결국은 붕괴되는 쪽으로 가죠. 그럴 때 항상 그 문명의 변두리에 이 문명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는 변방에 있으면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막 성장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아직 이쪽은 안주를 안 하고 상당한 정신적으로 건전서. 이 선진 문명은 이미 정신적으로 상당히 나약하고 이게 정신적으로 사치, 부패에 빠져 있는 데 비해서 여기는 아직 건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의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변두리로. 아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선진 문명하고 너무 거리가 멀미 있으면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후진 문명이지 이거는 선진 문명으로 발전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옆에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로 로마로 이렇게 이동해 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바레가 멸망하자 오히려 바레 밑에 있던 고구려의 후손들은 오히려 기력을 상실해 버렸는데 거기서 배운 말갈족은 어때요? 오히려 힘을 살려가 검나라를 형성하고 그 경험을 하면 살려가 청나라를 만들어가 동아시아를 한번 제패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아시아는 유럽의 선진 문명을 일본, 한국, 미국은 유럽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죠. 그렇다고 이 지금 아시아 지역이 유럽처럼 마약이다, 뭐 여러 가지 개인주의다 아직 이렇게까지 부패는 안 돼 있잖아요. 많이 이렇게 좀 물들어 있기는 있어도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비교적 아직은 도덕적으로는 건강한 편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존의 문명 안에서는 안 보이던 게 밖에서 보면 보여요. 이 두 개의 문명이 충돌하는 지점 또는 교류되는 지점에서 창조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충돌하는 속에 그것을 융합해낸 그곳에 이제 새로움이 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동아시아는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되겠느냐? 이제 제일 현재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 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경제력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이거 가능성이. 군사력도 뭐 힘이 있는 편이에요. 아직은 미국이 경제력이고 군사력이고 다 세계 최고죠. 근데 여기요. 창조력이 있느냐? 없어요. 여기에 상호 협력하는 거냐? 연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분위기 있냐? 아니요. 아직 정근대적인 그런 사고예요. 민주주의 발달했냐? 아니요. 인권? 아니요. 문화가 굉장히 창조적이냐? 일부.
또 일부 독자성도 있고, 그건 반 정도 돼요. 환경의식, 인류의 지금 큰 문제가 환경이잖아요. 이거 별로 아직 안 돼 있어요. 복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이 근대 문명의 중심이다 할 때는 그냥 군사력만 세가 중심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 청나라가 군사력이 세가 중국을 먹었잖아. 근데 문화력이 어때요? 중국이 세니까 흡수돼 버렸잖아요. 그럼 청나라가 중심은 아니에요. 그 소비에트도 몇 가지는 갖춰졌는데 이런 창조력이나 문화력이 못 가지니까 결국은 어때요? 붕괴돼 버리죠. 그럼 우리는 극복해야 돼. 아시아 시대가 도래하려면 그냥 경제력만 좀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구 문명의 중심인 유럽권, 현재 문명의 중심은 어때요? 미주권. 그 다음에 앞으로 문명의 중심이 될 아시아권. 이렇게 세계 문명이 지금 세 축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가 따로 있다면 이게 이제 남아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권, 중동권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각축 속에서 이 아시아 시대가 올라면, 동아시아 시대가 올라면 결국은 이런 그 경제력이나 군사력은 미국과 중국이 커버할 수 있을지라도 지금 나열된 이 대부분은 누가 만들어내야 될까? 이거 한국이 해내야 돼요. 한국이 정말 이 지방자치가 돼서 주민자치가 되고 또 연대가 돼서 연방이 되고 민주주의가 심화된 그런 걸 마련하면 일본도 중국도 영향을 받겠죠. 중국은 미국 거는 우리하고 안 맞다고 잘 안 받아들여도 한국이 되면 중국 사람은 시샘을 좀 할까 안 할까? 합니다. 한국도 저래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나? 경제개발도 그래서 영향받은 거예요. 한국도 하는데 왜 못하나? 영화도 지난번에 얘기 들었잖아. 뭐 별에서 온 사람인가 뭐 별에서 온 뭔가 그거 보고 그 자기들까지 회의하면서 한국은 왜 저런 거 만드는데 중국은 못 만드나 이렇게 제기했다는 얘기 들었죠. 그 주석단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도 한다 그럼 저 사람들 한국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인권이 잘 신장되면 중국도 그렇게 하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환경이나 이런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 한국에서 하면 저 사람들은 한국을 경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새로운 문명을 중심을 만들어가는 건 우리만을 위해서 아니라 아시아를 위해서 아시아를 넘어서서 인류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 만약에 동아시아 공동체가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된다면 그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 어딜까? 한국일 수밖에 없어요. 통일된 한국은 미중이 모든 걸 해도 다 한국에다 세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이제 우리가 통일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우선 통일이 되면 100년의 한을 풀 수가 있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동북아시아의 공동체나 동아시아 공동체로 나아간다면 이건 뭐다? 천년의 한을 푸는 거예요.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동아시아 변방국가가 아니고 동아시아의 중심국가고 세계의 중심국가로 마치 영국이나 프랑스가 지금 세계 최강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들어있고 여러 가지 자기 목소리 내요. 미국 시킨 대로 해요. 자기 목소리 내잖아. 협력을 하지 자기 목소리 내잖아. 다 반대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협력은 하되 자기 판단을 해가면서 협력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적 입장에서 친구관계로 협력을 해야 된다. 옛날에 도와준 건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은혜는 알고. 그러나 자주적 입장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분단된 상태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자, 그런 데서 우리가 통일 한국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통일 한국으로 우리가 끌고 갈 때 그럼 통일을 누가 주도할 거냐?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북한이 할 수 있겠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중국이 해주겠다. 미국이 아마 기필코 해줄 거야. 아니에요. 지금은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통일을 원해서 하려면 할 수 있고 남한마저도 원하지 않으면 통일은 아무도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없어요. 북한은 입으로는 원하지만 지금은 자기 체제 지키기 급급해요. 역량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한은 이 분단에 안주해서 분단 상태로도 지속적 성장이 될 거라고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앞으로 될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남한이 중심이 된다. 지금 북한 걸 좀 고쳐가 만드는 게 나을까? 남한 걸 좀 리모델링하는 게 나을까? 남한에서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리모델링 하면 두 가지 이제 우리가 돼. 이게 남한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하면 첫째는 남한이 중심이 돼야 되면 남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남한 국민들이란 게 보통 사람인데 이게 자기는 손해봐도 통일만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가 아니에요. 통일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일단 지한테 이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한 국민들의 요구를 첫째 들어줘야 된다는 거. 근데 남한 국민의 요구만 듣고 통일에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면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통일은 남한이 중심이 돼야 됐다고 이래 판단하니까 지금 남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려는 거지. 통일이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 중심이 돼 가겠다면 뭐 그냥 남한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아니에요. 미국이 해주겠다. 그럼 미국 가서 맨날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남한 국민의 요구가 들어줘야 되고 첫째고 두 번째는 그것이 동시에 통일에 뭐 해야 된다? 도움이 돼야 된다. 유리해야 돼. 남한 국민의 요구가 들어줘야 되는 이유는 그건 남한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것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이 두 가지가 뭐 되는 교집합이 되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면 남한 국민들의 요구가 뭐냐? 첫째, 이 정도 성장을 했는데도 아직도 성장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욕심은 많아요. 성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장을 더 하는데 지금까지 분석한 걸로 뭐다? 통일이 성장에 뭐가 된다? 동력이 될 수가 있다. 통일 비용이라 해서 부담되는 쪽이 아니라 통일이 미국의 서부 개척처럼 북한 개발이 성장의 동력이 될 수가 있다. 성장의 동력을 찾는데도 통일이 중요하다. 이건 이념을 떠나서 경제적 이익으로도. 그거는 이제 일치하는 거예요. 남한의 이익과 그것이 통일로 가는 거하고 일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재벌도 남북 간의 경제 협력하고 통일하는 게 재벌한테 이익일까 손해일까? 예, 옛날에는 재벌한테 손해라기 때문에 노동자는 통일하면 북한을 중심으로 통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노동자는 통일하면 이익인데 기업가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통일하면 기업주가 더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자, 첫째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성장하고 또 하나 더 있죠. 뭐다? 복지. 고른 성장이에요.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고른 분배가 필요해요. 고르게 분배돼야지 성장을 아무리 해도 요즘 성장 2, 3% 한다는데 우리한테는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끼리 먹는 거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분배가 성장의 혜택이 우리에게 고르게 돌아와야 돼요. 여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경쟁이 공정해야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금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불공정해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도 불공정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 불공정이 굉장히 심하죠. 특히 재벌 기업의 불공정이 가장 심하죠. 이 불공정 경쟁이에요. 그래서 공정 경쟁을 하려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출발선상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기회균등이라는 건 특히 애들에게 부자든 가난하든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먹고 입고 자고 학교 다니는 게 이게 딱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경쟁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룰이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집행 감독을 공정하게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편법을 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경쟁 결과를 시상할 때 공평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공평한 시상이 뭘까? 옛날에 시상으로 운동회 하는데 하도 가난해가 상줄 노트가 6권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10명이 달리는데 1등, 2등, 3등을 뽑아가지고 1등 3권 주고 차이를 둬야 되는 거야. 1등 3권 주고 2등 2권 주고 3등 하나 주고 떨어졌어. 그러니까 7명은 그냥 들어가야 돼. 우리 어릴 때 운동해보면 1, 2, 3등 빼고 상 받은 사람 있어요? 없지. 근데 지금 16권이 주어졌어. 먹고 살만 해가 10권이 더 들었어. 그러면 16권을 어떻게 나눌 거냐? 옛날 방식으로 똑같이 1등 10권, 뭐 2등 4권, 3등 2권, 이러고 16권 쓰고 7명 못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럼 똑같은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해온 대로. 근데 다른 방식도 있죠. 일단은 10명이 운동회에 참여, 10명에게 다 한 권씩 나눠주고 남는 6권 갖고 1, 2, 3등을 나눠주면 그러면 1등은 몇 권 가져요? 4권. 1등은 4권 갖고 2등은 3권 갖고 3등은 2권 갖고 나머지는 몇 권 간다? 한 권씩 가지니까 다 가지면서도 똑같이 2권씩 갖는 게 아니고 그래도 잘하는 사람 더 가져야 안 가져요? 더 가죠. 잘하는 사람 더 가지고 못하는 사람 덜 갖대. 그러나 기본은 다 한 권씩 갖는다. 이게 이제 경쟁이 끝나고 공평한 분배예요. 여기서 한 권씩 준다. 이게 안전망 구축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성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이 공정과 복지, 이거 복지사회라고,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이제 경제 성장에 따라 일정한 단계가 되면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선진복지사회에서 약간 참고를 해야 될 거는 이 요구 때문에 복지 수준을 너무 한꺼번에 빨리 올렸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비용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나중에 거꾸로 이거를 이제 줬다가 도로 뺏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항이 따를까 안 따를까? 따라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계산을 잘 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아까 들으면 경쟁사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저기 버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냐? 상 주는 거 아까 그는 선생님이 이렇게 조정하면 되는데 그럼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걸 조정하는 정책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조세정책, 하나가 재정정책이에요. 뭐라고? 하나는 조세정책은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번 사람은 적게 거두는 거예요. 1,000만 원 번 사람한테는 절반을 걷다가 500만 원을 걷어도 그래도 그 사람은 500만 원 남고 200만 원 번 사람한테는 20만 원만 걷어도 그 사람은 180만 원 가져가니까 500만 원 사람이 어쨌든 많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많이 가져가잖아. 그럼 이렇게 걷어들인, 그러니까 이 돈 많이 번 사람은 나는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이렇게 가져간 걸 가지고 혜택을 줄 때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부담은 돈 많이 번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부담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부담하고 혜택은 고르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어떻게 된다? 돈 많이 번 사람께 적은 번 사람한테 조금 이동이 돼야 안 돼요? 이동이 되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이게 이제 복지 정책이에요. 이 조세와 재정 두 가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 쓰느냐? 이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다시 다 부자들을 위해서 써버린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세금을 거두고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이거를 이 격차를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제 경제 문제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정치 문제예요. 북한은 지금 세습이라고 해서 그 지도자를 뽑을 권리가 국민에게 없잖아. 우리도 옛날에 그랬는데 소위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권리를 얻었지 않습니까? 가졌다 이 말, 쟁취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는 권리는 가졌는데 뽑힌 지도자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임명한 사람이나 똑같이 행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재와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거할 때 보세요. 선거할 때 우리에게 민주주의,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다 하는 것은 딱 보름만이에요. 조금 늘리면 한 달이에요. 그 기간에는 항상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시장 후보든 우리한테 와서 절해야 안 해요. 그때는 여러분들 목에 힘주고 이렇게 악수를 해도 저쪽은 숙이고 나는 이래 할 수 있잖아. 그죠? 그 기간 딱 끝나면 그 다음엔 만나자 그래도 얼굴도 못 보고 내가 가서 부탁해야 되고 내가 숙여야 되고 이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뽑는 권리만 있지. 그 뽑힌 사람이 민주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는 제도를 안 만들어놔서 그래요. 우리는 다른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국민의 권리가 일상적으로 내 권리가 이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내 권리는 딱 그것 빼고는 내 권리가 쓰일 때가 하나도 없어. 그 다음 나머지는 내 종로를 해야 돼요. 내가 모섬을 뽑아놓고 모섬 밑에 종로를 하는 이런 경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뽑을 권리도 없는 사람 시대에서 볼 땐 이것만 해도 굉장한 권리인데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중국의 지도자나 한국의 지도자나.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먼저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이거를 지방으로 옮기고 지방에서 다시 지방으로 옮겨서 우리들이 사는 내가 사는 주민 그 자치행정이라는 말 들어봤죠? 내가 사는 주민 지역에까지 이 권한이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에 공장 짓는다 하면 그 결정을 시장이 해요? 우리가 해요? 우리가 해요. 지금 시장이 하는데 그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동네 교회 세울 건지 절 세울 건지 허락할지 않을 건지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되고. 거기에 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거를 다 미국에서는 지금 다 그래요. 유럽에서도. 이렇게 해서 권한이 일상적으로 권리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분권이 돼야 돼요. 이 모든 권력이 중앙정부에 있으니까 경상전라도가 뭐 차지하려고? 중앙 권력 차지하려고 지역적으로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전라도 사람들은 저것끼리 전라도 통치하는 거 다 하고 경상도는 저것끼리 하라고 그러고 중앙의 권력이 별로 없으면 이거 갖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전라도 권력 갖고 저것끼리 싸우는 건 지역 감정이 아니에요. 지역 감정 아니지. 저거는 뭐 군끼리 싸우든 시끼리 싸우든 건 저거 문제지. 현재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이런 거는 시스템만 바꿔버리면 어때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승자 독식으로 하니까 야당 지지가 40% 되는데 국회의원 한 명도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반대편에서도 우리가 남이가해가 또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 선거 제도를 바꿔가지고 지지가 60% 나오고 지지가 40% 나오면 국회의원 배석을 6대 4로 해버려요.
6대 0이 될 게 6대 4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도만 바꾸면. 그럼 이런 지역 주인이 이런 것 극복이 되죠. 다시 말하면 소수 의견이 어때요?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이 선거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분권, 지방자치제도가 강화돼야 된다. 거기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당연히. 중앙정부는 막 시민단체가 올라오고 막 감독을 많이 한데 지방정부는 완전히 지역에서 지 맘대로 감독도 별로 안 받고 더 독재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이게 이제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딴 거랴. 그럼 또 그건 그대로 또 부작용을 풀어나가야지.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권이 있어야 돼. 지방자치제가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 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넘어가야 되고 또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로? 국무총리한테로 과감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 통일 이런 것만 관장하고 이 내치는 총리가 하고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중앙의 권력이 지방으로 가야 되는 것 하나는 다당제 그러니까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들이 나와서 이것이 그 국민의 의사만큼 지지만큼 의석을 갖는 거기 준할 만큼 의석을 갖는 승자 독식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연립정부 항상 서로 힘을 합해가 연립정부를 세우는 이런 쪽으로 가야 전국이 오히려 더 안정이 된다. 이런 이제 정치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되는 게 통일을 위해서는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방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방제라는 거는 남북연방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연방을 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관계없이 남쪽만 해도 벌써 뭘 해야 된다. 권리를 지방에다가 많이 주고 지방자치단체끼리 중앙정부를 연방식으로 구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는 크니까 남도, 북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서울 하면 5개잖아. 그죠? 이제 강원도는 너무 작으니까 특별구역으로 하든지 이렇게 준연방식으로 만들고 그러면 앞으로 통일이 될 때 남북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북한이 연방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연방에 들어오면 돼요. 그럼 북한 사람 다 없어지니까 북한은 저국끼리 또 북한의 독점적인 권력만 중앙정부만 해체가 되는 거지. 북한 정치인들은 다 한경도대로 통치하고 평안도는 평안도 통치하고 황해도는 황해대로 하고 강원도는 남북이 합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건 저끼리 의논시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북한에서 그냥 해체하고 남한에 통합되라는 거하고는 훨씬 자기들의 권리가 유지돼야 안 돼요. 유지되겠지. 그럼 통일이 쉬울까 어려울까? 쉽죠. 통일도 쉽고 또 민주주의 발전에도 역사 발전에도 방향이 있고 남한 시민의 요구에도 부합이 되잖아요. 지금은 두 개의 전제적 독점적 권력인 두 개가 서로 충돌해가지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싸우니까 이게 끝이 안 나지. 이런 이제 소위 그냥 이름 붙여서 팔도 연방제, 조선 팔도란 말 아시죠? 그런 것처럼 팔도 연방제. 남북 연방제와는 이름 전혀 다른 이름이에요. 독일도 연방제고 미국도 연방제고 다 연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돼요. 그럼 큰 나라니까 그렇지 조그만 나라인데 뭘 그런데 스위스는 작은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 인구가 8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연방에 소속된 주가 몇 개인지 알아요? 26개예요. 그건 다 독자적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스위스에 가봤을 때 제일 놀란 거는 시골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잘 산다는 거예요. 시골이. 우리는 스위스의 수도 이렇게 뭐 도시는 서울보다 못할까 나을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갔을 때 뭐 잘 사는 게 뭔지 표가 하나도 안 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시골에 가보면 확실히 표현, 우리나라 시골, 제가 시골에 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스위스 전체가 잘 살아서 생긴 문제일까? 지방자치제 때문에 그럴까? 지방자치제 때문에 그럴까? 그러니까 지방의 권한을 먼저 주고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이 유지하고, 지금은 우리가 지방의 토들이 번창해 지방의 권력을 주면 막 부동산 난개발하고 난리를 피워서 지금 문제지만, 지역 주민자치가 이렇게 정도 형성되도록 해주면 저가 사는 동네 저가 파집일까 안 파집일까? 안 파집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깔끔한 거. 도시하고 시골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잘 사는 주도 있고 못 사는 주도 있을 때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균형발전이라 그래가 그 보조금을 어때요? 이제 이렇게 좀 못 사는 데는 좀 더 주고 잘 사는 데는 좀 적게 주고 이러는 거예요. 아까 그 우리 개인에게 세금 잘 사는 사람은 좀 많이 걷고 못 사는 사람은 적게 걷어서 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 격차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절대로 안 만들어요. 그건 각자 저 동네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격차가 날 수밖에 없지만 그 격차가 덜 벌어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정치 문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통일한국이 되면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적으로 미국 편대로도 안 되고 전국적으로 중국 편대로도 안 되고 우리 중립이다 이렇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미국하고 친구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나 이제 니하고 친구 안 하고 저 친구하고 내가 중간에 써야 되니까 니하고 친구 안 하고 이제 못 본 척 하자.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얘 친구는 얘 친구대로 아주 잘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같은 거 저거 뭐 철순이 뭐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미국한테 물어보면 돼. 너는 우리 어려울 때 누가 우리 많이 도와주지 않았냐? 고맙다. 감사하다. 누구? 나 하겠다 그러면 오케이 좋다. 있겠다 그러면 있어라 그래야 되나 못 있게 해야 되나? 있으라고. 있으려면 있어라. 누구 필요하고도 언제든지 있어라. 이렇게 말해야 돼. 고민할 필요가 없어. 가겠다면 가도 좋다. 있겠다면 있어도 좋다. 우리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가겠다 하는 거를 바지가락이 잡아 당기니까 돈 내놔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있을 테니까 돈 내놔라. 주던 빚거 내라. 이래가 돈을 지금 엄청나게 부담하는 거. 또 일부에서는 안 가겠다는 말 발로 차내니까 기분이 억수로 나쁜 거예요. 이제까지 도와주는 이것들이 변망덕하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 반미도 숙미도 안 되는 거예요. 자주적 입장에서 협력을 하면 있겠다 하면 있어라 하니까 고맙게 여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누가 부담해야 된다? 주가 필요해서 있으니까 주가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주가가 가겠다 해서 가는데 허락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신도 안 하고 부담도 안 느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동아시아는 한미동맹이니 뭐 한중동맹이니 이렇게 양자 간 동맹으로 가면 계속 세력 간 갈등이 일으키니까 동아시아 육자회담을 좀 발전시켜야 다자동맹으로 가면 돼요. 어느 한쪽에 편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6개국이 어때요? 공동으로 군사 안보 체제를 형성해서 간다든지 이러는 이제 패싸움에 우리는 하수인이 되는데 이 패싸움에서 가능하면 이거를 융합, 협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것이 통일이 되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통일로 가려면 이런 역할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일로 가려면 한국이 우리 사회의 지금 요구가 뭐야? 성장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려면 뭐가 생겨야 된다? 창조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창조력은 우리 사회의 현실적 요구기도 하고 이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준비들을 해 나가면 우리 사회의 요구도 수용하고 이것이 통일에도 아주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복지사회가 돼야 통일이 쉬워요. 왜 그럴까? 남한이 잘 사는데 보니까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못 사는 거는 저거하고 수준이 같아. 그러니까 남한에 사는 사람도 못 사는 건 저 수준인데 우리가 통일대가 남한에 가봐야 저거보다 더 취급을 못 받지 않겠나. 이러면 통일을 원하겠나 안 원하겠나? 안 원하겠지. 남한에 이게 복지사회가 되어 있으니까 남한에 제일 하층 사람도 저거 중상층보다 더 잘 사니까 상류층은 반대할지 몰라도 대다수는 어때요? 우리가 뭐 남한에 가서 뭐 아무것도 바닥에 기도 어때요? 지금보다야 낫다. 이렇게 되면 통합하자 그러지. 반대 왜 하겠어요?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통일하려면 저쪽에서 저항을 하고 저항을 하면 중국이 옆에서 핑계 잡고 돕겠죠.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하자 하고 나오는데 중국이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북한 정부가 중국의 하수인이면 중국이 막는 게 아니라 북한 정부가 막겠죠. 그래서 북한 정부가 중국의 하수인이 아닌 거는 문제가 많지만은 통일에 아직 유리한 거는 아직도 자주권을 행사한다고 하니까 그걸 자꾸 중국시키가 말 듣도록 하면 나중에 통일에 장애될까 이익일까. 근데 지금 자꾸 그렇게 하고 있잖아. 북한이 중국말 듣게. 중국이 얼마나 좋을까. 이거 말 안 들어 죽겠는데 한국이 자꾸 말 듣도록 해주니까. 그래서 관점이 통일이 아닌 관점을 가지면 북한의 저런 거를 중국이 컨트롤 해주면 좋다 이러지만 통일을 목적으로 딱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하다 어렵더라도 북한이 중국 컨트롤 되도록 하면 우리한테 통일에 장애가 된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통일을 목표로 하느냐, 통일 안 보냐, 통일 외교냐 이 관점을 정확하게 가져야 미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 이 통일 관점을 안 가지면 지금 유리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통일에 다 장애가 돼요. 뭐 중국에서 북한에 뭐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을 해가 인프라도 깔고 이런다고 우리도 나중에 통일되면 돈 안 들겠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북한에 깔은 게 전기고 도로고 모든 게 다 시스템이 중국 시스템에 이관되어 있다 하면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장애겠죠. 통일이 되는데도 장애고 된 뒤에도 다 새로 뜯어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기초 인프라를 우리가 지금부터 깔아 들어가는 게 이익인 거예요. 그 통일을 목표로 하면 이게 통일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자, 이런 데서 우리가 남한 사회를 좋은 사회로, 민주적인 사회로, 복지 사회로 만드는 것은 이게 통일과 남한 사회의 운동과 늘 상충된다. 아니에요. 남한 사회를 좋게 만드는 것이 통일에 유리하고 통일로 가는 것이 우리 남한 사람에게도 뭐하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두 개가 상충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남한의 국민들의 요구도 수용하고 그것이 통일에 장애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남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선 남한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남한 사회에 요구되는 것도 개혁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 힘을 가지고 통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남한 사회가 통일 국가의 모델이에요. 남한 사회를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이렇게 연방제로 운영해 보니까 남한 사회가 여러 가지 민주적으로 낫다. 그러면 통일이 쉬워요. 북한에 뭐다? 연방으로 참여해라 이러면 돼요. 그래서 독일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은 통일했다고 무슨 뭐 헌법 개정이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동독이 주로 연방으로 그냥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적으로 뭐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평화적으로 하려면 이런 우리가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통일 의지를 가지고 통일 준비를 해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을 포용해 줘야 된다.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을 이 큰 민족사의 흐름의 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통일지향적 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가 더 선진적인 사회로 가도록 하고 통일지향적 사회를 가도록 하는 두 길을 우리가 지금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국 정부가 이런 한국 국민들의 이런 내적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가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민간에서 뭐 통일하자고 데모 좀 하고 캠페인 벌린다고 통일이 될까 안 될까? 통일이라는 것은 정치적 행위예요. 캠페인 벌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핵심은 통일지향적 정부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통일지향적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냐? 우리가 바로 국민의 주인이잖아요. 그걸 결정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권리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리 행사하는 게 굉장히 무슨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독립하려면 총 들고 해야 되잖아. 조선 총독부에 대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대항을 해야 되지. 그래서 목숨이 위태롭잖아. 근데 그래 목숨 걸고 한 사람 우리 공경하잖아. 민주운동할 때 독재 정권에 대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 감옥 갔지. 근데 우리가 통일정부 지향하는 거를 선택하는 투표를 하는데 감옥 갈 일 있나? 죽을 일 있나? 근데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병은 지금 총 들고 의병하자는 거예요? 손가락 깎고 하자는 거예요? 손가락 깎고 하자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수는 돈 중에 일부를 보내고 우선 급하니까 굶어 죽는 사람 구해주고, 우선 다 죽어버리고 통일하면 뭐 하겠어요? 사람 살려놔야 되고. 다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복지비용 많이 들까 적게 들까? 많이 드니까 나무도 심고 애들 영양실조도 해서 하고 과정에 우선 급하고 그런 거 해가면서 가장 핵심은 통일지향적 남한정부가 주체라면 남한정부가 통일지향적 정부가 돼야 되고 통일지향적 군부를 선택하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뭘 할 거냐?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세력이 있느냐,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되겠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선이면 좋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도 좋다. 차선이 없고 차악하고 최악밖에 없다. 둘 다 꼴보기 싫다. 에이 치아라마. 놀러는 가죠. 그거 안 된다. 차악하고 최악 두 개밖에 없을 때는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게 이 순간에 있어서의 최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지향적 정부를 구성하는데 통일적 지향적인 사람이 없으면 덜 방해하는 사람하고 더 방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느 쪽으로 안 된다. 덜 방해하는 사람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불행이죠, 사실은. 그러나 우선 그렇게라도 덜 손해나더라도 한 단계 해놓고 다음 단계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통일이 국가 지향입니다. 그런데 이게 스님이 주장하는 게 헌법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스님 얘기하는 게 다 헌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헌법 가서 전문 다시 읽어봐. 통일 지향이 가장 국가의 주요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헌법에 보면 북한을 우리 남한의 일부라고 써놨어요? 아니라고 써놨어요? 일부라고 써놨지. 굳이 헌법대로 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 국민이 아니야. 국민이요. 그럼 굶어 죽는 걸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근데 뭐 굶어 죽는 건 내버려 두잖아. 이런 관점에서 통일지향, 통일을 하려면 남한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남한이 그럴 능력을 했는데 그럴 의지가 없으니까 그럴 의지를 갖게 해야 된다. 국민이 각성돼야 되고 그 각성된 국민이 그런 정부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의 난제를 풀어내야 된다. 그걸 할 사람이 뭐라고? 통일의병이다. 총 안 들었대요. 생각이 똑바르고 손가락만 잘 놀리면 이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